돈 내놔. 이 늙은 할망구야. 돈 내놓으라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만. 오빠 그만해. 매번 엄마를 협박하고 때리는 오빠에게서 엄마를 떼어내고 모시고 산 세월이 10년. 하지만 김정숙이 다친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잠시 비운 그 2시간. 그 2시간이 이러한 비극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엄마.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이 할망탱이야. 쾅! 현관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어머니의 어깨가 먼저 움츠러들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손이 멈췄다. 리모컨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앉았다. 소리만 들어도 알았다. 저 발소리, 저 숨소리. 수십 년을 들어온 소리였다. 김정숙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을 때 오빠 김태우는 이미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70살의 몸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크게 보였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어딘가에서 또 밤을 새운 얼굴이었다. 오빠, 그만해. 또 왜 이래? 닥쳐. 너는 빠져. 그는 김정숙을 흘겨보고는 곧장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나 오늘 그냥 못 가. 돈 내놔. 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못 들었어? 돈 달라고. 없다. 없어? 없어요? 통장에 수천만 원 쌓아놓고 없다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김태훈이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어머니의 몸이 흠칫 떨렸다. 그러나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 오빠. 김정숙이 앞을 막아섰다. 그는 동생을 한 손으로 밀쳐냈다. 예상보다 힘이 셌다. 절박한 사람의 힘이었다. 김정숙은 탁자 모서리에 허리를 찢고 비틀거렸다. 어머니,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 쫓아다녀.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돈 안 주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뭐? 그 짧은 대답이 불을 질렀다. 김태우는 어머니의 팔을 낚아채듯 잡고 소파에서 일으켜 세웠다. 90살의 몸이 종이장처럼 끌려 올라갔다. 이거 나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내 아들이야, 아니야. 아들, 넌 내 아들 아니야. 퍽. 손바닥이 어머니의 뺨을 가로질렀다. 안경이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유리가 금이 갔다. 김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오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리 비켜. 그는 김정숙을 한 손으로 밀쳐내고 어머니의 멱살을 잡았다. 90살의 목덜미가 소나기에 잡혔다. 어머니의 발이 바닥에서 살짝 들렸다. 돈 내놔. 지금 당장. 나 죽으면 좋겠어? 응? 내가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도 돈 안 줄 거야?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떨리는 몸으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줄 돈 없다. 이 고집불통 늙은이가. 그가 어머니를 소파에 내던지듯 밀쳤다. 어머니가 팔걸이에 옆구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신음소리가 짧게 새어나왔다. 김정숙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김태우는 거실 탁자를 발로 걷어찼다. 물컵이 날아가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나중에 후회해. 내가 어떻게 되면 그게 다 어머니 탓이야. 알아? 그는 씩씩대며 현관으로 향했다. 나가면서도 신발장을 발로 걷어찼다. 신발이 쏟아졌다. 현관문이 다시 한번 크게 닫혔다. 집안이 고요해졌다.
김정숙은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았다. 뺨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가만히 바라봤다. 금이 간 렌즈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거실을. 엄마, 경찰 불러야 해. 이건 너무 심해. 됐어. 됐어가 어딨어. 맞았잖아, 지금. 뺨을 때렸잖아. 어차피 내 자식이다. 그 말이 더 아팠다. 김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김태우는 젊어서부터 그랬다. 사업을 한다고 집에서 돈을 뜯어갔다. 한 번이 아니었다. 번번이 실패했고 번번이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서 긁어 모아줬다. 딸의 목까지 떼어서. 그래도 모자랐다. 도박이 시작됐다. 술도 늘었다.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오는 발길이 거칠어졌다. 처음엔 소리만 질렀다. 그 다음엔 물건을 던졌다. 그 다음엔 손이 나왔다. 팔을 비틀고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한 번은 어머니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는 문을 발로 차서 부쉈다. 문짝이 반쯤 떨어져 나갔다. 김정숙은 그럴 때마다 막아섰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도 해봤다. 그러나 어머니가 말렸다. 언제나 하지 마라. 창피하다. 창피한 건 오빠였는데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이 창피하다고 했다. 그 말이 오빠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걸 어머니는 알았을까? 오빠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다. 올 때마다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다. 어머니, 나 이번엔 진짜야. 저번에 협박한 거 기억해? 그거 진짜로 할 수 있어. 요양원 있잖아. 싸구려 요양원. 거기 집어넣으면 아무도 몰라. 정수기도 못 만나. 혼자 거기서 썩는 거야.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 진짜? 그가 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들이밀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나 지금 사람들한테 쫓겨. 한 달 안에 돈 못 갚으면 나만 당하는 게 아니야. 정숙이도 정숙이 딸도. 알아듣겠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정숙이는 건드리지 마라. 그럼 돈 내놔. 어머니는 오래 침묵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렸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못 준다. 왜? 김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니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었다. 어머니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다. 왜 못 줘?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싫은 게 아니다. 그럼 왜? 내 손에 들어가면 그 돈이 사람 잡는다. 너를. 그게 싫은 거야.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놓았다. 그리고 이번엔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아!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어머니가 다리를 붙잡으며 몸을 웅크렸다. 다음엔 더 아프게 할 거야. 그는 나갔다. 그날 밤 김정숙은 어머니 방에서 함께 누웠다. 불을 끄고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고 그냥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오래 뒤척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수가. 응. 나 죽으면 울지 마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울면 안 돼. 나는 오래 살았어. 충분히.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을 참았다. 태훈이 말이야. 응. 저 녀석이 저렇게 된 게 내가 어릴 때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닌가 싶다.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도 자꾸 그 생각이 돼.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근데 있잖아, 정수가. 응. 그 돈은 절대 주면 안 돼. 내가 죽어도. 알겠어? 엄마. 그 손에 들어가면 안 돼. 사람 잡는다.
진짜로. 약속해. 김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약속할게. 어머니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그런 오빠가 한 달 전부터 돌변했다. 꽃을 사들고 왔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왔다. 발을 주물러 드리겠다며 무릎을 꿇었다. 눈물까지 흘렸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손찌검한 것도, 험한 말한 것도 다 제가 나쁜 놈이에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진짜 효자로 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고개가 깊이 숙여졌다. 어깨까지 들썩였다. 김정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게 진심일 리 없었다. 저 눈물이 진짜일 리 없었다.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오래 봐온 사람이 김정숙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땠을까?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됐다. 일어나라. 어머니, 돈은 못 준다. 오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0.1초도 안 되는 찰나였다. 슬픔이 걷히고 다른 무언가가 드러났다. 계산이었다. 냉정한 계산. 김정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지금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날 오후였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쳤다고 했다. 병원에 있다고 했다. 목소리가 작고 가늘었다. 김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러나 딸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마음이 쪼개졌다. 마침 오빠가 와 있었다. 김정숙은 한참을 망설였다. 오빠를 믿어도 되는가? 한 달 동안 달라진 척하는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그러나 선택지가 없었다. 2시간이었다. 겨우 2시간이었다. 오빠, 2시간만. 절대 눈 떼지 마. 걱정 마. 내가 어머니 모시고 있을게. 그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웠다. 너무 편안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불안했다. 김정숙은 문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돌아봤다. 거실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오빠가 옆에서 웃고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걸음을 옮겼다.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다. 병원에서 딸의 손을 잡고 나오는 길, 김정숙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무거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다. 서둘러 차를 몰았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초조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오빠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정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뛰어들어갔다. 거실 바닥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계단 아래였다.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엄마. 무릎이 꺾였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흔들었다. 대답이 없었다.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딸이 뒤에서 달려와 주저앉았다. 김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빠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었다. 눈물도 없었다. 당혹감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 고요함이 어떤 비명보다 더 크게 울렸다. 김정숙은 오빠의 눈을 바라봤다. 오빠의 눈은 차가우리만치 고요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오빠 김태우는 상주 자리에 앉아 연신 눈물을 훔쳤다.
흰 상복을 입은 그의 부인은 옆에서 허리를 굽히며 조문객을 맞았다. 겉으로 보기엔 슬픔에 잠긴 가족이었다. 그러나 김정숙은 사흘 내내 오빠 옆에 앉아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그 눈물이 진짜라고 느끼지 못했다. 눈물은 흘렀지만 목이 메지 않았다. 어깨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오빠를 봐온 김정숙은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은 지금 슬픈 게 아니다. 계산하고 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울 때 김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내가 반드시 알아낼게. 기다려. 발인이 끝나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전화가 왔다. 김정숙 씨 되시죠? 저 법무법인 한성의 이재구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장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유언장이요? 네.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한동안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유언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니는 생전에 유언장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재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 거야. 내가 다 결정해. 그랬던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이 벌써부터 이상했다. 김정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랑 같이 가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엄마? 유언장이 있대.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내가 데리러 갈게.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오빠는 이미 와 있었다. 부인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다 묘하게 차분했다. 아니, 차분한 게 아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 마치 이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빠가 김정숙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유로운 눈빛이 위장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전 재산, 예금과 부동산 일체를 장남 김태훈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전 재산을 장남 김태훈 씨에게 상속합니다. 부동산 2건과 예금 전액입니다. 그게 무슨... 딸이 먼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말이 돼요? 할머니가 그 사람한테 왜 재산을 줘요? 평생 맞고 사셨는데. 밥상을 뒤엎어도 뺨을 때려도 정강이를 걷어차도 한 번도 돈 안 주셨던 분이. 진정하시고요.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오빠는 그 소란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거야.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셨나 보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오빠. 김정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다. 엄마가 정말 저걸 썼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셨잖아. 나도 어쩌겠어. 엄마는 오빠 평생 안 믿었어. 돈 한 푼도 안 줬어. 그걸 오빠도 알잖아. 나도 알고, 오빠 부인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사람이 변하기도 하지. 어머니도 마지막엔 마음이 풀리셨나 봐. 그 말이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오빠의 부인이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다. 어머니가 오빠한테 많이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박하게 대하셨다고. 마지막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김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저 여자도 알고 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추가로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유언 당시 어머님께서 직접 구술하신 내용입니다. 화면이 켜졌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나 김말수는 내 전 재산을 아들 김태훈에게 물려준다. 딸이 화면을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저거 이상해요. 할머니 눈 좀 보세요. 눈이 왜 저래요? 앉으세요. 눈에 초점이 없잖아요. 멍하잖아요. 뭔가 드신 거 아니에요? 약이든 뭐든. 근거 없는 발언은 법적으로. 근거요? 저 영상 자체가 이상하다고요. 그만해. 김정숙이 낮고 조용하게 말했다. 딸이 멈췄다. 김정숙은 화면을 끝까지 바라봤다. 어머니의 손이 보였다.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다. 평소 어머니는 말할 때 손을 움직이는 버릇이 있었다. 무언가를 강조할 땐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고 확신이 있을 때는 검지로 허공을 찔렀다. 그런데 화면 속 어머니의 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릎 위에 그냥 놓여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올려져 있는 것 같았다. 김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딸이 터뜨렸다. 엄마, 저거 조작이야. 내가 확신해. 할머니가 저 인간한테 재산을 준다고? 말이 돼?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렇게 협박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안 주셨잖아. 근데 갑자기 전부를 다 줘? 나도 알아. 그럼 빨리 움직여야지. 경찰이든 법원이든. 법원은 시간이 너무 걸려. 김정숙이 멈춰섰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필적 감정, 영상 분석, 어머니 판단 능력 입증까지. 길면 몇 년이야. 그 사이에 재산은 전부 넘어가. 팔아버리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 엄마? 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먼저 움직여야 해. 증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딸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내가 도울게. 뭐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김정숙의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됐다. 딸이 다쳤다는 연락이 온 것. 오빠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리를 비운 2시간 사이에 어머니가 쓰러진 것. 그리고 너무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던 유언장과 영상. 하나하나는 우연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부 이어놓으면 달랐다. 너무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우연이었다. 이건 계획이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오빠였다. 김정숙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손가락을 눌렀다. 왜? 야, 정수가.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어머니가 진짜 원하신 거야.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다고. 내가 섭섭한 거 이해해. 근데 이게 어머니 뜻이잖아. 우리가 어쩌겠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조금 나눠줄게. 우리 남매잖아, 그래도. 나눠줘. 응? 나한테 나눠줄 수 있어? 엄마 재산을? 그 말이 진짜로 나와? 정수가.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분노보다 다짐이 더 컸다. 딸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김정숙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사람 알아봐야겠어. 흥신소든 어디든. 우리 힘으로는 한계야. 증거가 필요해. 엄마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거, 유언장이 가짜라는 거. 누군가 파줘야 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김정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이거 끝날 때까지 조심해. 오빠가 어디까지 할 사람인지 우린 이미 알잖아.
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엄마, 기다려. 내가 반드시 밝혀낼게. 박차로의 사무실은 낡은 건물 4층 끝 방에 있었다. 간판도 없었다. 딸이 인터넷으로 겨우 찾아낸 곳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에서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45살의 박차로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낡은 점퍼에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와 빈 종이컵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달랐다. 김정숙과 딸이 자리에 앉자 그는 말없이 두 사람을 한 번씩 훑어봤다. 어떻게 오셨어요? 김정숙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박차로가 펜을 들었다. 말씀해 보세요. 김정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했다. 오빠의 폭행과 협박, 딸이 다쳤다는 연락, 자리를 비운 2시간,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유원장과 영상까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끊기지 않았다. 딸이 옆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줬다. 박차로는 중간에 끊지 않았다.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천장을 바라봤다가 입을 열었다. CCTV는요? 집 주변에 없어요. 확인했어요. 사망 당일 부검은요? 단순 낙상 사고로 처리됐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유언장 작성일이 언제예요? 딸이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열흘 전이에요. 박차로가 그 숫자를 받아 적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열흘 전. 오빠가 갑자기 친절해지기 시작한 게 한 달 전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열흘 전에 유언장 받고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린 거네요. 딸이 주먹을 쥐었다. 그렇죠? 계획한 거 맞죠? 단정은 못해요. 아직은. 박차로가 펜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근데 냄새는 나네요. 사흘 후 박차로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죠. 같은 사무실에 다시 모였다. 박차로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다. 일단 오빠 김태훈 씨 동선부터요. 사망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어머니랑 단둘이 있었던 그 2시간. 뭔가 나왔어요? 집 근처 CCTV는 없는데 골목 편의점 CCTV가 하나 있었어요. 각도가 좋진 않은데 오빠 차가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건 확인했어요.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친 흔적은 없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딸이 끼어들었다. 집에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랑 둘이서.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박차로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 작성 당일 공증받은 변호사 사무실 확인했어요. 그 변호사 김태훈 씨 지인이에요. 대학 동창? 김정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증인이 중립적인 제3자여야 하는데 오빠 친구가 공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딸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그럼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요. 일단 우리한텐 의심할 근거가 하나 생긴 거예요. 박차로는 며칠 더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지금 바로 올 수 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차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어머니 다니시던 병원 진료 기록이에요. 사망 열흘 전에 진료가 있었어요. 알아요. 제가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진료가 하나 더 있어요. 사망 사흘 전. 김정숙이 굳었다. 제가 모르는 진료예요. 네. 동행자 이름이 김태훈으로 되어 있어요.
딸이 숨을 들이켰다. 오빠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네.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날 처방된 약이에요. 박차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수면 진정제 계열이에요. 치매 환자한테 가끔 쓰긴 하는데 어머니 주치의가 처방한 게 아니에요. 그날 처음 본 의사한테서 받은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김정숙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영상 속에서 어머니 눈이 그랬던 게 약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딸이 입술을 떨었다. 유언장 찍기 전에 약을 먹인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었던 거야? 박차로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정황은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그날 다친 거 있잖아. 응?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내가 다쳐서 엄마가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다. 나 넘어진 게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엄마, 모르겠어. 아직은. 그러나 김정숙의 눈빛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박차로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한 가지 더 나왔어요. 김태훈 씨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요. 금액이 커요. 기한이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2달 아니에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김정숙은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소파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벽에 밀려 흘러내리던 그 90살의 몸이, 뺨을 맞고도 울지 않던 그 눈빛이. 눈을 떴다. 오빠. 혼자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낮았다. 차가웠다. 끝까지 가보자. 김태우는 그날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손이 떨렸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그러나 그는 누군지 알았다. 이번 주까지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5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6천이 넘었다. 처음엔 2천이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업이 될 줄 알았다. 한 번만 터지면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었다. 부인이 옆에서 몸을 일으켰다. 또 문자 왔어? 응. 이번 주까지래? 응. 부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한숨엔 걱정보다 독촉이 담겨 있었다. 당신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진짜로. 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 애들한테까지 찾아온다고. 알아. 알면 왜 아직도 결정을 못해. 방법이 있잖아. 방법이. 김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흐린 하늘이었다. 방법. 그는 그 방법을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은 컸다. 부동산 2건의 예금까지 합치면 15억이 넘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김태우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지 않았다. 아무리 사정해도, 아무리 협박해도, 아무리 때려도 주지 않았다. 그 고집스러운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았다.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왜 못 줘? 어차피 죽으면 다 남길 건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그는 소파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정수기가 있었다.
늘 어머니 옆에 붙어 있는 그 동생이 문제였다. 어머니 혼자 있을 때를 노려야 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직접 만들어야 했다. 계획은 그렇게 시작됐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였다. 김태우는 한 달 전부터 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됐다. 욕설 대신 웃음을 가져갔다. 주먹 대신 팥죽을 사들고 갔다.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목이 매는 척했다. 어깨를 들썩이는 척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에요.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를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됐다. 돈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처럼 내쫓지도 않았다.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부인도 함께 움직였다.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손을 잡아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를 꺼내며 웃음을 유도했다. 어머니,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너는 착한 척하지 마라. 바보여. 부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웃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언장이었다. 김태우는 대학 동창 변호사를 찾아갔다.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어머니, 유언장 공증 좀 서줘야겠어. 동창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이해관계자 측근이 공증인이 되면. 아, 김태훈이 낮게 말했다. 나 지금 많이 급해. 옛날에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때 기억 안 나? 그냥 서명만 하면 돼.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야.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동창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은 어머니였다. 유언장 작성 사흘 전 김태우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였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곳이었다. 어머니,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낮잠 잘 자는데. 그래도 한 번만 가봐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병원에서 나온 어머니의 손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수면 진정제 계열이었다. 용량은 컸다. 유언장 작성 당일 아침, 김태우는 어머니의 아침 식사에 그 약을 갈아 넣었다. 양을 조절했다. 쓰러질 만큼은 아니게. 그러나 판단력이 흐려질 만큼은 충분하게. 2시간쯤 지나자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초점이 흐려졌다. 말이 느려졌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거 하나만 해주세요. 뭔데?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뭐야? 어머니 재산 정리하는 서류예요. 나중에 세금 덜 내려고요. 정수기 것도 다 포함돼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약에 취한 어머니는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서명이 완성됐다. 김태우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방에서 나왔다. 부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이 작게 웃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상이었다. 카메라를 세우고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어머니, 카메라 보세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카메라? 네. 여기 보세요. 어머니가 카메라를 바라봤다. 초점 없는 눈으로. 나 김말수는 내 전 재산을 아들 김태훈에게 물려준다. 김태훈이 옆에서 낮게 불러줬다. 어머니가 그 말을 천천히 따라했다.
낙인 말수는 내 전 재산을 아들 김태훈에게 물려준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러나 눈빛은 죽어 있었다. 촬영이 끝났다. 부인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방에서 쉬세요. 어머니는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김태우는 카메라를 껐다. 영상을 확인했다. 충분했다. 법정에서 틀기엔 충분한 영상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살아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었다. 정신이 돌아오면, 맑은 날이 오면 유언장을 찢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정수기가 있었다. 그 눈치 빠른 동생이 뭔가 알아채기 전에 끝내야 했다. 김태우는 오래 생각했다. 부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기회가 와야 해. 둘이 있을 때. 알아. 정수기가 자리를 비워야 해. 자연스럽게. 김태훈이 고개를 들었다. 정수기 딸.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개를 써? 개가 다치면 정수기가 움직이지. 당연히. 부인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숙의 딸이 다쳤다는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했다. 병원에 있다고 했다.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다. 그 계단엔 이틀 전 밤 누군가 기름을 얇게 발라놓았다. 정수기가 병원으로 떠났다. 김태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했다. 차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창문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정숙이 갔냐? 네. 그래.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미 준비된 것처럼. 김태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어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평생?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알잖니. 모르겠어요. 진짜로. 거짓말. 김태훈의 턱이 굳었다. 어머니, 그 유언장 기억해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다 준비했어요. 영상도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해도 못 바꿔요. 그냥 인정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훈아. 네. 너 지옥 간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김태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굳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는 계단 앞에서 쓰러졌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90살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너무 쉽게 무너졌다. 쓰러지면서도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바닥에 닿았다. 김태우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끝났어. 답장은 짧았다. 수고했어.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정수기의 차 소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을 정리했다. 눈을 살짝 붉혔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오빠 어머니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충분했다. 정수기의 얼굴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김태우는 단 한 줄기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박차로에게서 연락이 온 건 목요일 저녁이었다. 나왔어요. 중요한 거. 김정숙과 딸은 30분 만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박차로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다. 김태훈 씨 사채업자요. 이름은 장두철. 50대 정가 있어요. 돈 떼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가족한테 찾아가요. 그것도 모자라면 직접 손을 써요. 이 사람 장난 아니에요. 딸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김태훈 씨 상환 기한이 이번 달 말이에요. 근데 재산 상속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해 제기 가능성이 생겼다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김정숙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요.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급한 사람은 무리수를 둬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박차로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다. 두 분 조심하셔야 해요. 진심으로. 김태우는 그 무렵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두철의 부하들이 며칠 전부터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직접 찾아오진 않았다. 그러나 보이는 곳에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오가는 길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었고 편의점 앞에 처음 보는 얼굴이 서 있었다. 메시지였다. 우리 여기 있다. 잊지 마라. 부인이 밤마다 잠을 못 자며 말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다 진짜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재산 상속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유언장도 있고 영상도 있잖아. 정수기가 이해 제기했어. 뭐? 변호사 선임했대. 필적 감정 신청했고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정수기 때문에 다 막혀 있다는 거야? 지금 그년이 문제야. 처음부터. 김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수기만 없으면 됐다. 그리고 그 딸까지. 계획은 부인이 먼저 꺼냈다. 산장 있잖아. 거기 어때? 산장? 강원도 거. 당신 친구한테 빌렸던 거. 외진대잖아. 사람도 없고. 김태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사고로 처리하면 되잖아. 부인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이 말했다. 산에서 사고야. 얼마나 흔해. 길 잃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늦가을이잖아. 날도 흐리고. 김태우는 오래 침묵했다. 정수기가 거기 오겠어. 오게 만들면 되지. 어떻게? 부인이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연기해. 잘하잖아.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김태우는 며칠을 준비했다. 먼저 산장을 확인했다. 강원도 외딴산 중턱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주변에 민가가 없었다. 핸드폰 신호도 약했다. 진입로는 하나였다. 마음에 들었다. 그 다음은 시나리오였다. 어머니 사망 후 처음으로 가족끼리 조용히 추모하고 싶다. 산장에서 하룻밤 묵으며 이야기 나누자. 재산 문제도 다 내려놓고 형제끼리 화해하고 싶다. 그럴듯했다. 충분히 그럴듯했다. 그는 산장 주변 지형을 미리 답사했다. 건물 뒤편으로 절벽이 있었다. 야간에는 울타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더 좋았다. 부인이 준비한 것도 있었다. 수면제였다. 어머니한테 썼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음료에 타면 맛이 나지 않았다. 3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났다. 이걸로 먼저 재워놓고 그 다음은 당신이 알아서 해. 부인이 약봉지를 건네며 말했다.
절벽까지 데려가는 건 어렵지 않아. 약 먹으면 걷지도 못하니까. 김태우는 약봉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한 번 해봤기 때문이었다. 전화는 토요일 오후에 걸었다. 정수가. 왜? 목소리가 차가웠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나야. 나 진짜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할 얘기 없어. 있어. 어머니 얘기. 재산 얘기 말고. 진짜로.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했구나.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정수가 한 번만 만나자. 어머니 산소에도 같이 가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산소는 내가 알아서 가. 그래도 형제잖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목소리에 힘을 뺐다. 살짝 갈라지게 만들었다. 오래 연습한 톤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 김태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슬프게 유지했다. 강원도 산장 알지? 거기서 하룻밤 같이 묵자. 조용한 데서 얘기하고 싶어. 딸도 데려와. 셋이서. 왜 거기까지 가?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고 싶어서. 서울에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잖아. 산이나 보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러고 싶어. 또 침묵이었다.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겼다. 김태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부인이 옆방에서 나왔다. 뭐래? 생각해 본대. 올 것 같아? 그는 잠시 생각했다. 정수기는 의심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적이기도 했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흔들렸다. 그걸 알고 있었다. 와, 분명히. 김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딸이 옆에서 물었다. 누구야? 오빠. 딸의 표정이 굳었다. 뭐래? 산장에서 만나자고. 어머니 얘기하고 싶다고. 미쳤어? 거기 왜 가? 엄마, 설마 가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사람 조사하고 있는 거 알잖아. 김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가야 할 수도 있어. 뭐? 오빠가 우릴 부른다는 건 뭔가 하려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가면 오빠는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겠지. 딸이 눈을 가늘게 떴다. 함정인 거 알면서 들어가겠다는 거야? 함정인 걸 알고 들어가는 건 함정이 아니야. 딸이 말을 잃었다. 김정숙이 휴대폰을 들었다. 박차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산장 가기로 했어요. 박차로가 잠시 침묵했다. 일부러요? 네. 위험해요. 알아요. 저도 같이 움직여야겠네요.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었다. 딸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나도 가는 거지? 안 된다고 하면? 가. 김정숙이 딸을 바라봤다. 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눈빛이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같이 가자. 한편 김태우는 그날 밤 산장을 다시 한번 답사했다. 전등을 들고 건물 뒤편 절벽 쪽으로 걸어갔다. 낙엽이 쌓여 있었다. 어두웠다. 발 아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울타리는 낡아 있었고 일부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전등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충분했다. 그는 돌아서며 휴대폰을 꺼냈다.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토요일. 준비해. 답장이 왔다. 알았어. 이번엔 실수 없이. 김태우는 산장 불을 끄고 차에 올라탔다. 100미러의 산장이 멀어지는 게 보였다.
다음 주 토요일. 그는 엑셀을 밟았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어둡고 조용했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처음부터 흐렸다. 김정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잠을 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다. 엄마, 오늘 끝낼게. 딸이 아침 7시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면서 김정숙을 보자마자 물었다. 잤어? 조금. 나도 조금.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눈빛으로 충분했다. 출발 전에 박차로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는 2시간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산장 주변 미리 봐둬야 해서. 절대 음료 마시지 마세요. 뭘 줘도. 딸이 문자를 읽으며 낮게 말했다. 음료에 탄다는 거네. 그럼 약 먹은 척 해야 해. 어떻게? 마시는 척하고 버려. 내가 신호 줄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표정은 단단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산장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다. 강원도로 넘어가자 하늘이 더 낮아졌다. 구름이 두껍게 깔렸고 산 중턱부터는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도로 옆으로 낭떠러지가 이어졌다. 가드레일이 군데군데 녹슬어 있었다. 딸이 운전하면서 말했다. 엄마 무서워? 조금.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있잖아, 엄마. 응. 할머니도 무서우셨을 거야. 그날. 혼자서.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산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비포장도로였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양옆을 막고 있었다.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산장이 나타났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한때는 누군가 살았던 것 같았지만 지금은 폐가에 가까웠다. 지붕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다. 건물 뒤편으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었다. 그 너머가 절벽이라는 걸 김정숙은 박차로에게 미리 들어 알고 있었다. 오빠의 차가 이미 마당에 세워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김태훈이 나왔다. 오래된 점퍼 차림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왔어? 길 어땠어? 많이 막혔지? 괜찮았어. 김정숙은 차에서 내리며 오빠를 바라봤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편안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화해하러 온 오빠처럼 보였을 것이다. 딸이 차에서 내리며 짧게 인사했다. 삼촌. 왔어. 들어와, 들어와. 안에 따뜻해. 안으로 들어서자 난로가 피워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삼겹살에 김치, 된장찌개, 소주병도 2병 놓여 있었다. 부인이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어머 왔어요? 어서 와요. 제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수고하셨네요. 딸이 짧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김정숙도 앉았다. 테이블 맞은편에 오빠와 부인이 자리를 잡았다. 넷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김정숙은 속으로 심호흡을 했다.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손이 떨리지 않게 무릎 위에 꽉 쥐었다. 부인이 음료를 따르기 시작했다. 추우셨죠? 따뜻한 거 마셔요. 머그컵에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 두 사람 앞에 밀었다. 딸이 컵을 들었다. 김정숙도 들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아주 짧게.
김정숙이 컵을 입에 가져갔다. 입술만 닿았다.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근데 저 참얼미를 해서요. 조금 이따 마실게요. 아, 그래요? 그럼 천천히. 부인이 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다. 컵을 내려놓는 김정숙의 손을 잠깐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다. 딸도 컵을 내려놓았다. 저도 조금 이따 마실게요. 식사가 시작됐다. 김태우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풀었다. 어린 시절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얘기를 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는 신용도 했다. 어머니 된장찌개 있잖아. 그게 진짜 그립더라. 나이 먹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김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맞장구를 쳤다. 웃을 때 웃었다. 그러나 속은 얼음장이었다. 딸은 젓가락을 움직이면서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김정숙의 손을 잠깐 눌렀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김정숙이 살짝 손을 눌러 답했다. 시간이 흘렀다. 부인이 다시 음료를 권했다. 식으면 맛없는데 이제 드셔봐요. 아, 네. 김정숙이 컵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시는 척하다가 소매로 입을 닦으며 흘렸다. 딸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컵을 들고 갔다가 빈 컵만 들고 돌아왔다. 부인의 눈이 빈 컵을 봤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30분쯤 지났을까? 김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 어둡기 전에 뒤쪽 좀 보여줄게. 거기서 보면 산뷰가 진짜 좋거든. 어머니 생각하기 딱 좋은 곳이야. 뒤쪽이요? 응. 나무 사이로 걸어가면 돼. 멀지 않아. 딸이 일어서다가 비틀거리는 척했다. 저 좀 어지러운데요. 어지러워? 괜찮아? 부인이 재빨리 다가왔다. 멀미가 아직 남았나 봐요. 저랑 같이 방에서 좀 쉬어요. 딸을 방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그냥 같이 갈게요. 바람 쐬면 나을 것 같아요.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가자. 별로 안 멀어. 넷이 함께 건물 뒤편으로 걸어갔다. 나무들 사이 좁은 길이었다.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발소리가 푹푹 묻혔다. 안개가 더 짙어져 있었다. 10m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김정숙은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다. 박차로가 어딘가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김태훈이 앞서 걸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 서면 진짜 탁 트여.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걸음도 여유로웠다. 마치 정말로 경치를 보여주러 가는 사람 같았다. 그러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가 끊기기 시작했다.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정숙이 걸음을 늦췄다. 오빠, 여기서 보면 안 돼? 여기도 충분히 좋은데. 조금만 더 가야 돼. 딱 저기까지. 오빠. 김정숙이 멈춰섰다. 오빠가 돌아봤다. 두 눈이 마주쳤다. 김정숙은 그 눈빛에서 봤다. 감춰져 있던 것이 아주 잠깐 드러났다. 조급함, 그리고 차가움. 저건 오빠가 아니었다. 왜 다리 아파? 아니. 그럼 와. 오빠 나 알아. 순간 공기가 굳었다. 딸이 김정숙 옆으로 바짝 붙었다. 부인이 뒤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김정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오빠만 바라봤다. 뭘 알아? 다 알아. 유언장도, 약도, 그리고 오늘 여기 왜 불렀는지도. 김태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한 박자의 침묵.
그리고 그가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정수가 무슨 헛소리야. 내가 뭘. 오빠. 김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김태훈이 멈췄다. 너 지옥 간다고 했대. 그 순간 김태훈의 눈이 바뀌었다. 차가움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올라왔다. 공허함 같기도 했고 분노 같기도 했다. 닥쳐. 엄마 마지막 말이 그거야. 오빠가 들었을 거잖아. 직접 닥치라고. 그가 달려들었다. 딸이 먼저 반응했다. 옆으로 몸을 틀며 김정숙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이 동시에 옆으로 피했다. 김태훈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뒤에서 부인이 달려왔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다. 굵은 나뭇가지였다. 엄마. 딸이 소리쳤다. 김정숙이 몸을 낮추는 순간 나뭇가지가 어깨를 스쳤다. 충격에 비틀거렸다. 인연들이. 부인이 다시 휘둘렀다. 딸이 뛰어들어 부인의 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이 엉켜 바닥에 쓰러졌다. 낙엽이 와르르 흩어졌다. 김태훈이 김정숙의 팔을 낚아챘다. 너 때문이야.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 어머니가 그냥 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는 김정숙을 절벽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발 아래 낙엽이 미끄러웠다. 절벽 끝이 가까워졌다. 안개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득한 바람 소리만 올라왔다. 오빠, 나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목소리가 너무 침착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분노가 아니었다. 체념이었다. 김정숙의 발 뒤꿈치가 절벽 끝에 닿았다. 돌멩이 하나가 끝에서 굴러 떨어졌다. 아래로 사라지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오빠. 김정숙이 버텼다. 두 손으로 오빠의 팔을 잡았다. 놓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버텼다. 나. 그냥 나. 싫어. 나. 그 순간이었다. 거기서 나무 사이에서 목소리가 터졌다. 박차로였다. 그는 중전등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두 명이 더 따라왔다.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었다. 김태훈이 굳었다. 그 찰나의 순간 김정숙이 온 힘을 다해 팔을 비틀었다. 오빠의 손이 풀렸다. 그녀는 뒤로 넘어지며 땅을 짚었다. 절벽 끝에서 한 뼘 떨어진 곳이었다. 박차로가 뛰어들어 김태훈의 팔을 꺾었다. 움직이지 마. 김태훈이 저항했다. 발버둥쳤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달라붙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바닥에 눌렸다. 낙엽 위에 엎어진 채로. 부인은 딸과 엉킨 상태에서 박차로의 동료에게 제압당했다. 잠시 후 산장 마당은 경찰차 불빛으로 가득 찼다. 박차로가 미리 신고를 넣어둔 것이었다. 경찰은 진입로 아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올라왔다. 김태훈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 옆에 세워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부인도 옆에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김정숙은 마당 한켠에 앉아 있었다. 딸이 옆에 붙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어깨에서 피가 조금 났다. 나뭇가지에 스친 자리였다. 딸이 손수건으로 어깨를 누르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응. 많이 다쳤어? 아니. 김정숙은 오빠를 바라봤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70살의 남자. 한때 같은 어머니 품에서 자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서 있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그냥 공허했다. 딸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지금 어때? 김정숙은 한참 만에 대답했다. 끝났다.
그 말이 산장 마당에 조용히 떨어졌다. 경찰차 불빛이 안개 속에서 붉게 돌았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어디선가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마당 위를 천천히 떠돌다 내려앉았다. 김정숙은 그걸 바라봤다. 엄마, 이제 됐지. 경찰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김정숙과 딸은 조사실에서 번갈아 진술했다. 산장에서 있었던 일, 박차로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 유언장 작성 당일의 정황, 병원 진료 기록, 수면제 처방 내역까지 몇 달 동안 모아온 것들이 그날 밤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담당 형사는 중간에 끊지 않았다. 끝까지 듣고 나서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진술서 작성하고 나면 오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가 조사는 내일부터 진행할게요. 딸이 물었다. 오빠는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인도 공모 혐의로 같이 조사 중이고요. 딸이 눈을 감았다. 김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박차로가 몇 달에 걸쳐 확보한 자료들이 결정적이었다. 유언장을 공증한 변호사가 김태훈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 사망. 사흘 전 주치의가 아닌 낯선 의사에게서 받은 수면제 처방 기록, 유언장 작성 당일 어머니의 혈액 내 진정 성분 검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 재요청까지. 단순 낙상 사고로 처리됐던 어머니의 죽음은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열흘이 걸렸다. 결과는 명백했다. 사망 당시 어머니의 체내에서 수면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낙상의 방향과 충격 부위도 단순 실족과는 맞지 않았다. 외부 충격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담당 형사가 김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타살 가능성 높은 걸로 나왔어요. 공식 수사로 전환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확인이 되니 아는 것과 확인되는 것은 달랐다. 김태우는 처음에 발뺌했다.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거실에 있었는데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쓰러져 계신 거라고요. 수면제는요? 어머니가 드시던 거 아닌가요? 나는 몰라요. 김태훈 씨 동행으로 처방받은 기록이 있어요.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서 데려다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처방한 의사가 누구 소개로 갔는지 확인됐어요. 그분이 이미 진술하셨거든요. 김태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유언장 공증 서준 변호사도 어젯밤에 자백하셨어요.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 말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산장에서 있었던 일은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내가 동생을 왜 해쳐요? 절벽 끝까지 밀려간 게 오해예요? 나는 그냥 김태훈 씨, 형사가 낮게 말했다.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태훈이 무너진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새벽 2시 조사실에서 그는 갑자기 테이블에 엎드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처음엔 우는 줄 알았다. 그러나 소리가 없었다. 그냥 엎드려 있었다. 형사가 기다렸다. 한참 후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내가 했어요. 형사가 녹음기를 확인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했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약도 내가 먹였어요. 유언장도 내가 시킨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인의 공모 여부도 진술해 주시겠어요? 김태훈이 잠시 침묵했다. 같이 계획했어요. 처음부터. 부인의 자백은 더 빨랐다. 남편이 자백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표정이 무너졌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쏟아냈다.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약은 제가 구했어요. 근데 그건 남편이 어디서 구해오라고 해서. 유언장 작성 당일은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안심시킨 것 뿐이에요. 직접 강요는 안 했어요. 산장은요. 부인이 입을 다물었다. 산장에서 나뭇가지 든 사람이 부인이세요. 목격자가 여러 명이에요. 말씀 안 하시면 불리해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냥 남편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진짜로.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인이 대답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김정숙은 딸과 함께 형사에게 불려갔다. 형사가 두 사람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김태훈 씨 존속살인 및 살인미수, 유언장 위조, 증거 위조 혐의 적용됩니다. 부인은 공동정범으로 같이 기소돼요. 딸이 물었다. 형량이 어떻게 돼요? 존속살인은 최소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에요. 여러 혐의가 겹쳐 있고 계획적 범행이라 법원에서 중형 선고할 가능성 높아요. 김정숙은 서류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라네.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유언장은요. 효력 없는 걸로 처리돼요. 약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작성된 거 입증됐으니까. 재산 상속은 법정 상속 절차로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딸이 눈을 감았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두 분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없었으면 그냥 묻혔을 사건이에요. 김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다행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찰서를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딸이 김정숙의 옆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울어도 돼. 지금쯤은. 김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소리는 없었다. 그냥 흘렀다.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내려갔다. 딸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김정숙은 그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이제 다 됐어. 편히 쉬어. 재판은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다. 법정에서 김태우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처음 몇 차례 재판에선 변호인을 통해 가명을 호소했다. 사체 빚에 몰린 극단적 상황이었다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순간적인 충동이었다고. 그러나 증거는 달랐다. 수면제 처방 기록, 유언장 공증 변호사의 진술, 산장 답사, 흔적, 딸의 계단에 묻어있던 기름 성분 검출까지 하나하나가 계획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변호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부인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숙은 그 눈물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산장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달려오던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고 공판날 법정은 조용했다. 재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피고인 김태훈에 대하여 존속살인, 살인미수, 유언장 위조 및 증거 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 김태훈의 부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피고인 김태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부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김태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오열했다. 김정숙은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딸이 옆에서 손을 잡았다. 김정숙은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끝났다.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김태훈이었다. 김정숙은 며칠을 고민했다. 딸은 반대했다. 깔 필요 없어. 그 사람 이제 엄마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 왜 가려고 해? 김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이유를 몰랐다. 그러나 가야 할 것 같았다. 뭔가를 끝내려면 직접 봐야 할 것 같았다. 면회실은 차가웠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김태훈이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고 있었다.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다. 몇 달 만에 훨씬 늙어 보였다. 김정숙이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김태훈이었다. 왔네. 응. 또 침묵이 흘렀다. 김태훈이 유리 너머로 김정숙을 바라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때문이야. 김정숙이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내가 파고들고 흥신소 쓰고 경찰 불러서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거야. 목소리가 낮았다.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난 거야. 알아?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를 바라봤다. 유리 너머의 그 얼굴을. 늙고 지친 얼굴이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는 눈이었다. 반성도 없는 눈이었다. 자기 인생이 망한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한 눈이었다. 김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 엄마 마지막이 어땠어? 김태훈이 눈을 피했다. 무섭지 않았어? 그 순간에. 엄마가 뭐라고 했어? 계단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김태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테이블로 내리깔았다. 김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엄마 마지막 순간에 없었어. 오빠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게 제일 원망스러워. 재산이 아니야. 그 순간에 엄마 곁에 없었던 것.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가 혼자였잖아. 마지막에. 김태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김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시는 안 올게. 그 말을 끝으로 면회실을 나왔다. 어머니의 산소는 경기도 외곽 조용한 공원묘지에 있었다. 선고 공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김정숙과 딸은 함께 산소를 찾았다. 날이 맑았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봄이 오려는지 묘지 주변 나무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두 사람은 묘 앞에 나란히 앉았다. 딸이 가져온 팥죽을 작은 그릇에 따랐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였다. 할머니, 팥죽 가져왔어요. 바람이 지나갔다. 딸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날 다친 게 사고가 아닌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다치는 바람에 엄마가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할머니가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근데 이제 다 밝혀졌어요. 할머니 억울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히 계세요. 김정숙은 묘비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손을 뻗어 묘비를 천천히 쓸었다. 차가웠다. 그러나 손을 떼지 않았다. 엄마.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무서웠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소리도 났다.
참지 않았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 자리를 비우면 안 됐는데.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딸이 김정숙의 등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이 묘 앞에서 함께 울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김정숙이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잘 살게. 걱정하지 마. 재산 상속은 몇 달에 걸쳐 정리됐다. 위조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공식 무효 처리됐다.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은 김정숙에게 상속됐다. 오빠는 존속살인 혐의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했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던 날, 김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딸에게 말했다.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어? 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 쉬게 해주고 싶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김정숙이 피식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나는 작은 거 하나 하고 싶어. 뭔데? 엄마 좋아하시던 팥죽집 있었잖아. 동네에. 거기서 한번 제대로 차려놓고 싶어. 엄마한테. 딸이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박차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사무실은 여전히 낡았고 책상 위엔 여전히 서류가 쌓여 있었다. 빈 종이컵도 그대로였다. 김정숙이 봉투를 내밀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일한 대가예요. 당연한 거죠. 박차로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근데 두 분이 포기 안 하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의뢰인이 흔들리면 소용없거든요. 딸이 말했다. 덕분이에요. 진짜로. 박차로가 머쓱하게 고개를 극적였다. 다시는 이런 일 없으셔야죠. 그러게요. 김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고마웠어요. 짧은 인사였다. 그러나 그 두 마디에 몇 달이 담겨 있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 김정숙과 딸은 어머니가 살던 집 근처 팥죽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가게 안은 따뜻했다. 팥죽이 두 그릇 나왔다. 딸이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다. 할머니 생각난다. 나도.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딸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지금 어때? 김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햇살 아래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진짜? 응. 김정숙이 팥죽을 한 숟가락 떴다. 따뜻했다. 달았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맛이다. 딸이 웃었다. 김정숙도 웃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봄이었다.